외과의사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한 사람이 이제 일리노이 법정에 수갑을 차고 교도소 수의를 입은 채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끔찍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전 부인과 그녀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클 맥키는 12월 30일 밤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의 집까지 6시간 넘게 운전해대가 그들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오늘 맥키가 법정에 출석한 새로운 영상뿐만 아니라 그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문서들도 입수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결정적 증거도 있습니다. 저희는 법과 범죄가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온더 케이스 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쇼 중 하나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건앤모건은 미국 최대의 개인 상해 전문 로펌입니다. 이 로펌은 1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50만 명이 넘는 의뢰인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플로리다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를, 펜실베이니아 의뢰인은 제한의 40배인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모건앤모건은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쉽고 빠르게 청구를 도와줍니다. 부상시 forthpeople.com OTC에서 휴대폰으로 청구를 시작하세요. 아래 링크 클릭 또는 QR 코드 스캔이 가능합니다. 마이클 맥키는 왜 12월 30일 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자택에서 전 부인 모니크 테페와 그녀의 남편 스펜서 테페 박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맥키가 오늘 일리노이 록포드 법정에 처음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시카고에서 약 1시간 반 떨어진 곳입니다. 그는 교도소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방에 들어왔고 판사가 이름을 묻자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곧 그의 형사 절차에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맥키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이 정도입니다. 맥키는 일리노이 록포드의 혈관외과 의사입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시카고 링컨 파크 지역의 고급 콘도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키는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2014년에 졸업했으며 그곳에서 모니크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결혼 생활 후 2017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맥키의 이혼과 관련된 서류를 입수했으며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 후 맥키는 버지니아 로노크에서 외과 레지던트를 했고 모니크도 잠시 그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맥키는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의사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종료 서류에는 이혼 당시 모니크가 실제로 오하이오에 거주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마이클이 버지니아 집을 받고 모니크는 성격 차이로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니크의 이전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공 기록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전 남편인 맥키에게 의심의 화살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맥키와 모니크의 이혼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맥키가 다른 주에 거주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수사에서 뭔가 분명히 달라졌고 형사들은 결국 마이클 맥키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락포드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현재 우리에게 알려준 전부입니다. 공식적으로 마키를 용의자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공개된 영상에서 테페 집 근처를 걷던 때가 테페 가족이 살해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시 영상을 생각해보면 그 영상이 마이클 마키를 용의자로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이 지금 어떤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2020년에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부고 내용이고 실제로 2021년에 있었던 결혼식 축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스펜서의 처남이 촬영했고 저희에게 공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펜서와 모니크가 함께 있었고 이는 모니크가 마이클 맥키와 이혼한 지 수년 후입니다. 스펜서와 모니크는 온라인에서 만나 놀라운 삶을 함께 했습니다. 치과 의사인 스펜서는 직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모니크는 젊은이들을 매우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유아교육학 학위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전업주부가 되어 스펜서와 모니크의 4살, 1살 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펜서와 모니크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콜럼버스 멋에 있는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했고 파티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니크는 베이킹을 좋아한 좋은 친구였고 스펜서는 오하이오 주립대 버키스와 신시내티 벵갈스를 좋아했습니다. 스펜서는 신시내티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도 졸업했습니다. 2017년에 졸업했고 치과 수술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펜서는 오하이오주 에선스에서 약 75마일 떨어진 치과에 다녔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스펜서는 출근하지 않았고 그의 직장에서는 매우 걱정이 되어 911에 신고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 기술자 107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사람의 집에서 안부 확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따라오셨다면 스펜서와 모니크가 숨진 채 발견된 날 걸려온 911 신고 전화화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화들은 아침 9시쯤에 시작됐습니다. 스펜서가 치과에 오지 않았을 때 이분은 저와 함께 일하는 스펜서인데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가족과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맞죠? 알겠어요. 건강에 문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리고 그는 항상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와도 그의 아내와도 가족 누구와도 그 집에 사는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있고 사업체의 소유주입니다. 제 직원들이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알려줬고 그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전화는 스펜서의 상색에서 왔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에서 휴가 중이었지만 직원들이 태페 박사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걱정하며 전화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에 대해 다른 연락을 받으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그에 대한 전화나 교통사고 같은 일이 있었는지요? 가끔 사람들은 출근을 안 하기도 하죠. 아플 수도 있고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지금 그 접수원도 사람들이 출근 안 하는 게 흔하다거나 아플 수도 있고 늦잠 잤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스펜서는 출근을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그의 상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확신했어요. 저는 그가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꼭 우리에게 연락했을 거란 걸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걱정돼요. 이런 모습은 그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도 연락이 안 돼 더 걱정돼요. 그래서 약 20분 후에 콜럼버스의 한 경찰관이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의 집으로 출동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보고했고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일에 더 많은 맥락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보면 그들이 올바른 집에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콜럼버스 경찰서장은 그 경찰관이 실수로 테페 집 근처의 다른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테페에 걱정하는 친구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펜서와 모니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 안에서 테페 아이들 소리가 들렸고 시각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나요? 경찰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의료진이 필요한가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요. 현장에 가서 앞문과 뒷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네, 응답은 없었고 안에서 아이들 소리와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할지 그냥 집에 들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밖에 있을 때 당신도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방금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저희가 그를 다시 당신에게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스펜서의 직장에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우리 상사가 출근하지 않았어요. 3시간째 연락이 안 돼요. 현장에 있지만 들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저도 그 사람과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전화 온 거 확인하고 있었어요. 5분 후에 걸려온 전화와 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이제는 단순히 실종된 커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출근을 놓쳤거나 늦잠을 잤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그것은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뭐가 달라졌죠?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 이후로요?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안에 시신이 있어요. 그래. 알겠어요. 잠깐만요.
의료진과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전화를 건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 배경에서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태페 씨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요. 저희가 그냥 한 대로 왔어요. 그냥 여기로 왔어요. 그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피가 있고 그는 침대 옆에 침대에서 떨어져서 자기 피 속에 누워 있어요. 그 이상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군요. 네, 그게 그러니까 약간 글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 기대돼요.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로 얘기한 게 언제였죠? 어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어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죠? 37입니다. 37이요? 그 사람 혹시 마약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나이가 정말 어리니까요. 네, 이해해요. 알겠어요. 가는 중이에요. 걱정하는 친구가 집 안에서 스펜서의 시신을 봤다고 말했어요. 차가 멈췄고 토디가 안에서 아이들 소리와 한 명의 외침을 들었어요. 방금 또 전화가 와서 안에 시신이 있다고 했어요. Esther didn't copy. 경찰이 들어갔을 때 스펜서 부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2층 침실에서 닥터 테페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총에 맞았습니다. 모니크도 2층 침실에서 발견됐어요. 그녀는 가슴에 최소 한 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살인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현재로서도 확보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마이클 맥키를 특정한 후 현장에서 9mm 탄피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마이클 맥키에 대한 기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여전히 큰 의문점은 마이클 맥키가 어떻게 테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경찰은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이혼 후 마이클이 모니크와 연락했는지 내용은 불분명합니다. 경찰서장은 지난주 콜럼버스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 용의자가 없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은 지 약 48시간 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자정 무렵에 충격적인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혈관외과 의사 마이클 맥키는 토요일 자정이 조금 지난 후 일리노이주 록포드의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머그샷입니다. 체포 이후 맥키의 혐의는 가중된 계획적 살인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수사에서 큰 진전이지만 맥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어떻게 특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범죄 고소장의 한 페이지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후 수사에서 형사들은 인근 지역의 영상 감시를 통해 용의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살인 사건 직전에 도착했고 사건 직후에 떠난 차량으로 추적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차량을 추가로 확인하고 마이클 맥키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일리노이주 록포드에서 그 차량을 발견했고 살인 사건 전후로 마이클 맥키가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TP 부부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12월 30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로 좁혔습니다. 그때 경찰은 시민들에게 콜럼버스 지역 해당 시간대에 영상이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TP 부부의 집 뒤 골목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관심 인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 사람은 회색 바지, 어두운 재킷의 후드를 쓰고 있었고 영상을 촬영한 집에 감시 카메라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맥키를 추적하는 데 있어 경찰에게 중요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맥키는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일리노이 록포드에서 체포됐으며 체포 서류에 맥키가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고급 주택가인 링컨 파크 지역에 있는 아주 멋진 고급 콘도 건물의 주소입니다. 정말 멋진 곳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카고 WLS-TV는 맥키 이웃 한 명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어디서든 만나지만 그가 연쇄 살인범인지 모릅니다. 그녀는 저는 이 남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수영장에서 바비큐를 하며 오늘 날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살인범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어느 날은 여기 있다가 다음 날은 사라졌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인용 끝. 저희는 아직도 매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일을 저질렀다면 왜 지금 했을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며칠 후, 그리고 새해 전날 바로 전날에요. 오늘 매키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의 체포 이후 우리가 그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출석은 일리노이주 록포드에서 매우 짧게 3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매키는 법정 입장 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이름을 말한 뒤 송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오하이오로 돌아가 태페 가족 살해 혐의로 기소된다는 뜻입니다. 법정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이클 맥키입니다. 그와 대화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서 당신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입니다, 판사님. 맥키 씨를 대신해서 저는 그의 변호인 선임권을 주장하겠으며 그의 묵비권도 주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맥키 씨는 오하이오에서 계류 중인 혐의에 대해 자신을 가장 신속하게 변호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송환 재판을 포기하고 주지사의 영장을 받아 즉시 오하이오로 이송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안은 월요일 오후 2시에 이송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변호사와 악수를 나눈 후 매키는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오하이오 주 당국이 그를 데리러 와서 콜럼버스로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 상황 청문회를 잡았고 이는 매키가 일리노이에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을 더 이야기하기 전에 매키 체포 당일 태페 가족이 발표한 성명을 공유하겠습니다.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문: 오늘의 체포는 정의의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합니다. 모니크와 스펜서의 소중한 생명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콜럼버스시 경찰서와 그 수사관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을 잡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모든 법 집행기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 내내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지역사회의 지지와 기도, 그리고 따뜻한 연민에 감사드립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사법체계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믿습니다. 모니크와 스펜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사랑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두 아이를 보호하며 그들의 삶과 세상에 남긴 빛을 계속 기릴 것입니다. 인용 끝. 이제 이번 수사와 주말 동안의 주요 진전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카고 경찰청 퇴직 형사 지휘관입니다. 윌 스필라 씨,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주말에 당신께 문자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 들은 이야기와 보도에 따르면 이혼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마이클 매키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소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경찰의 속임수였을 수도 있고 결국 그를 체포하게 된 거죠. 글쎄요, 콜럼버스 경찰이 이 체포를 했다는 소식을 봤을 때 당신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우리도 전에 이 얘기 했었고 워너 씨가 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혼 후에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가족도 있고요.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들어온 거죠? 2015년에 결혼했다고요? 그럼 그때는 20대 후반이었겠네요. 그리고 2017년에 이혼한 거군요. 추가 세부 사항을 지켜봐야겠네요. 결혼 서류엔 성격 차이만 적혀 있고 그는 버지니아 집을 유지했으며 그녀는 오하이오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매키가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실수는 그를 동네 CCTV로 추적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용의자의 사진을 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그가 맞다는 확인은 받지 못했지만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 차량이 일리노이 주 록포드나 시카고 또는 어디든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맞춰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전 남편이 그 지역에 있었고 차량에 있었으며 그 직후에 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 즉 그의 전 부인이 살해당했고 그는 곧바로 그곳을 떠났으며 또 다른 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수상해 보이지만 법정에서 입증하려면 수사기관의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글쎄요, 그 사람이 실제로 범인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진술을 알고 있고 휴대전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 있던 사람이 정말 그였는지, 그의 전화번호가 근처 기지국에 잡혔는지도 이야기했죠. 그 번호는 이상한 번호이고 보통 거기에 있을 만한 번호가 아니지만 그건 그의 휴대전화입니다. 저는 많은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추적해도 그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차를 추적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운전했는지 어떻게 알죠? 이런 질문은 변호 측에서 나오며 그 사람의 물건뿐 아니라 실제로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수사가 분명히 그 사람임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을 극복해야 하죠. 재판이 시작되면 체포는 개연성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유죄 입증은 별개이며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의 물건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휴대전화가 없어도 그 자리에 있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그 지역에 있는 영상이 있고 그리고 도착 전후에 차량에 타고 있는 모습까지 있다면 그가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죠. 하지만 두 사람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사건이라면 체포를 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는 건 쉽지만요. 그 사람이 용의자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사건을 한 단계 더 진행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되는 걸까요? 이제 그는 TP 가족 살해 공모 및 계획 혐의 두 가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개연성 있는 이유와 합리적 의심을 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개연성 있는 이유의 기준은 높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증거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 예를 들어 그 집 안에서 나온 무언가 같은 것들까지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증거로 제시해서 좋아, 우리가 그가 범인이라고 말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개연성 있는 이유의 기준은 높지 않지만 합리적 의심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연성 있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의 차량, 소지품, 휴대전화가 근처에 있었다면 그런 증거만으로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사 고소장에는 그를 동네 감시 카메라에서 식별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추적해서 그가 체포된 록포드까지 갔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장에는 어떤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증거를 공개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여전히 일부는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는 그들이 입증해야 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걸 모두 고소장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명의심사에서는 개연성만 있으면 됩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낮다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내용은 결국 다 공개됩니다. 왜냐하면 증거 개시 단계에서는 어떤 놀라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검찰이 가진 모든 자료를 변호인 측도 다 받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시카고에서 압수수색이 있었고 모든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행료 기록이 있나요? 콜럼버스에서 록퍼드는 약 7시간 거리이며 일부 유료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통행료 기록이 있나요? 주유소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꼭 개연성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만 기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아야 하는 자료들입니다. 이 체포까지 조사는 약 9열흘 걸렸습니다. 대중들은 감시 카메라에 찍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의자가 등장하고 이어서 다른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차량이 있는데 번호판 인식기가 있다면 차량을 이 사람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속하게 체포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중들 중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일종의 뭐랄까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연결짓기 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였죠? 그런 걸 맞춰서 연결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나요? 그런 종류의 사건은요. 그를 이 범죄와 연관짓고 또 모든 영상을 맞춰보고 그를 추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 말은 9일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 사건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누가 뭔가를 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입증해야 하고 그 문제의 원인, 기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한 길 건너편에서 체포하는 게 아니라 일리노이주에서 체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영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영장이 다른 법 집행기관에도 전달되어야 그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 생각에 9일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에피소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고 매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체포된 것 같습니다. 그는 토요일 자정 직후 록퍼드 보안관 사무실에서 입건된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콜럼버스 경찰서장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1대1 인터뷰를 몇 번 했고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용의자가 딱히 없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포커페이스였죠. 그녀가 대중에게 성명을 발표해야 했던 그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그 이면에는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는 반드시 해야 했던 거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은 안전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집안에서 사람들을 해치려는 미치광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녀는 나와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해야 했죠. 하지만 그녀가 말할 때 정말 잘했어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건 뭔가를 잡았거나 누군가를 쫓고 있다는 뜻 같아요. 골목에 있는 그 남자가 정말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맥키라고 믿게 하려는 미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콜럼버스 경찰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말 잘했어요. 네, 그리고 9날 만에요. 이런 사건은 정말 빨리 체포가 이루어지길 바라게 되죠. 그래야 가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역사회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9날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건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시카고 링컨 파크의 아주 좋은 건물에서 살면서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에게 많은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운전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하게 돼요. 만약 그가 정말 이 일을 저질렀다면 언제든 차를 세우고 돌아설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죠. 그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만큼 검사는 이를 어떻게 사건에 반영할까요?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요. 이것이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러 가는 7시간의 운전 동안 갑작스럽고 격렬한 충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정말 어렵죠. 어쨌든 일리노이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2급 살인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가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계획했고 오늘이 그 일이 일어날 날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마 그의 컴퓨터에서 뭔가를 얻게 될 것이고 그의 휴대폰에서도 뭔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모든 증거를 수집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갑작스럽고 격렬한 충동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1급 살인 혐의가 적절하고 저는 그들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그가 집에 들어간 경위를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집엔 보안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TP 가족인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링기든 다른 브랜드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카메라가 있었다면 경찰이 그의 집 출입 경위를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체포 발표 때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까요? 즉 그들은 문서에 어떤 정보를 넣을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 앞서 검사와 협의해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정보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한 건 아는데 집 뒤쪽은요? 그러니까 그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뒷문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집 안에 뭔가 있다는 영상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그는 침대 밖에서 총상을 입고 발견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경계하거나 몸싸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먼저 공격해 그녀에게는 한 발만 쏘고 여러 발은 그와의 몸싸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가 집에 증거를 남겼고 수사에서 그것이 범행 사유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 고소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소 문서에 정확히 무엇을 넣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꽤 일찍부터 찾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종류의 증거를 처리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감시 영상도 있고 그를 현장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한 탄피나 집,
어딘가의 지문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검사가 결국 법정에서 다루게 될 증거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영상 증거에 대해 말씀하셨죠? 영상 증거는 기술 담당자가 수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집에 가서 저 혼자 가서 이봐요. 당신의 링 카메라나 네스트 카메라가 필요하니 저에게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차가 있어야 하고 장비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기술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모든 과정이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는지 문서화해야 하고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카메라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그를 동네에서 추적해 기술자가 각 카메라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했을 것입니다. 지문은 정말 훌륭하죠. 집이나 창문 같은 데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군가와 일치시켜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누군가와 일치시키나요? 그걸 용의자와 어떻게 일치시키죠? 우리는 지문 데이터베이스인 APHIS에 넣습니다. 일치하면 저는 전문가이자 경찰로서 지문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전문직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역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특정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을 찍는다고 모두 APHIS에 등록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문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걸 대조해야 하고 지문이 있으면 정말 좋지만 대조할 사람이 없다면 그냥 지문일 뿐입니다. 피해자와 집안 모든 사람의 지문을 채취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는 아마도 다시 보내질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리노이에서 월요일에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오하이오에서 혐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이송되는지에 따라 아시다시피 매우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를 데리고 몇 시간이나 운전해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혐의를 받는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그 차 안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하지만 이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 안에서 잡담이라도 하나요? 아니면 뭐죠? 이런 경우에 용의자나 피고인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몇 시간씩 운전해서 이동해야 한다면 물론 비행기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차로 이동한다면 그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는 두 가지 방법 다 해봤어요. 비행기로 이동할 때는 비행기 맨 뒤쪽 좌석에 앉아서 이동하죠. 거긴 대화가 거의 없어요. 시카고 경찰관을 살해한 남자를 위neb하고 카운티에서 데려와 장시간 운전한 적도 있어요. 아니, 오르소 카운티였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위스콘신 다치 카운티였고 시카고까지 멀어서 운전이 길었죠.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그냥 꺼낼 수 없어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대화하려면 반드시 미란다 원칙 등 권리를 알려야 해요. 특히 살인 용의자와는요. 영상으로 남겨야 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미란다 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가 변호사를 요청했는지 또는 처음에 법 집행기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지 못합니다. 체포 전에든 체포 직전 며칠 동안이든 그리고 체포가 이루어진 후에든 그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삶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그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수사관으로서 체포 후 접근 권한이 지금 있나요? 그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맥키와 어떤 접촉을 할 수 있을까요? 콜럼버스 형사들이 이미 시카고에 가서 그와 대화하지 않았다면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이기 때문이죠. 제 형사들을 보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들이 구금되어 있을 때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일단 그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황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미란다 원칙에 따라 만약 그들이 변호사를 요청하면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시 연락을 취하지 않는 한 말이죠. 변호사를 통해 면담 요청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나와 의뢰인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와의 대화는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죠. 분명히 이번 수사는 엄청나게 큰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체포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죠.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TP 가족들, 그리고 물론 그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체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죠. 시카고 경찰국의 은퇴한 수사지휘관 윌 스빌라르 씨, 오늘도 저희로 엔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야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페 부부는 이 두 아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고 부모님이 살해당한 그날 밤 집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겨우 4살과 1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아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 $50,000가 넘게 모금된 GoFundMe 페이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언더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저희를 구독해 주시고 이제 피카크에서도 언더 케이스 에피소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